네, 이번엔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. 이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주 금요일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S&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나스닥도 중간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좀 떨어졌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는 뭐 약간 그 혼조세의 흐름을 좀 보였지만 그 3대 지수 모두 다 그 사상 최고치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혼조세를 보이거나 뭐 약간 하락한 부분은 그렇게 큰 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가장 높은 구간에 들어서서 보이는 그런 약간 등락폭은 지금 뭐 그 등락폭을 보이는 그 자체는 이제 그 많이 올라왔던 그 상승폭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좀 보이시고 그 각각의 지수별로 한번 그 주간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뭐 등락은 약간 있을지 몰라도 그 주간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S&P 500을 보면 그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그 일중에는 등락을 좀 하고 약간씩 뭐 보합이가는 약보합을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주간 단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S&P 500 말고 또 다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조차 그 다우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해갖고 주중에는 등락을 좀 하고 뭐 보합의 모습을 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간 단위로는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. S&P 다우 모두 다 그 이제 뭐 사상 최고치의 구간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 이제 월가에서 뭐 그 이제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조정은 언제 올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타고 지수가 계속 오른 걸로 보여지고 나스닥도 역시 사상 최고치 구간을 오르고 있는데 나스닥은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뭐 그 이제 좀 그 목요일보다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약간 기복을 보였지만 주간 단위로 역시 월요일보다는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금 성장주냐 아니면 가치주냐 뭐 예. 이 얘기들 은행주냐 얘기들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움직임을 보면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? 예, 그렇습니다. 순환매를 보이면서 그냥 뭐 찍는 대로 다 올라가는 예, 것 다 오르고 같은데 있습니다. 네. 어때요? 앞으로 계속 될까요? 예, 지금 뭐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주가나 지수 전체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. 뭐 국내 주식도 그 네. 대부분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. 이제 찍으면 찍은 대로 오른다는 네. 말씀 표현대로 그 웬만한 것들 이제 우량주 아니면 뭐 그 성장주 네.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예상되거나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이 좋은 반면에 그 전반적으로의 그 이 거래량은 상당히 좀 줄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. 있습니다. 이 네. 거래량이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게 계절적 요인인지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약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장에서는 갈아탈 필요 없이 갖고 있는 종목이 네네. 그냥 어떤 업종 대표주나 네네. 그렇다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이 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, 보세요? 그렇습니다.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에 들어서면서 업종별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네.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가치주, 은행, 뭐 아니면 뭐 기술주, 뭐 아니면 건설주, 뭐 그 소재 이런 업종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서로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소외된 종목들조차도 계속 업종 내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그 잦은 이동은 이 박자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엉망진창이 될 수가 그렇죠. 있겠죠. 그러니까 예. 결국 이 화려한 불꽃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네. 자리 옮기지 말고 있어야지 자리 네. 옮기다가는 끝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관련돼서 작년에 어떤 통계가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신규 개인 투자자의 70%가 손실을 입었다는 네네. 그 통계가 있습니다. 근데 그 통계 내용인즉 거기서 이 손실을 입은 분들의 그 평균 거래 매매 통계가 네네. 14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. 매월 매매를 한 거죠. 매월.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기를 할 때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를 계속 반복을 하신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캘퍼 같이 데이 예.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모르겠지만은 네. 일반 투자 같은 경우에 어떤 장에서는 좀 오래 네. 기다려 보는 게 좋고 예, 어떤 예. 장에서는 조금 빨리 대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업종 대표주고 네. 말하자면 성장주의 대표주, 가치주의 대표주라면 네. 그냥 들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네네.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. 그렇죠. 그 말씀하신 대표주들은 계속 실적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.
실적이 계속 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네. 네, 섹터별로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?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섹터별로 한번 보기 전에 이제 그 일간 그 네네. 표를 한번 그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. 네.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나스닥은 이제 등락을 좀 보일 만큼 이 금요일은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약간 그 붉은색을 보이면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그리고 나머지 금융, 헬스케어,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, 부동산, 유틸리티 전체적으로는 다 그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. 그 섹터별로 말씀하신 대로 섹터별로 한번 보게 되면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던 유틸리티가 하루 동안 제일 그 상승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. 유틸리티랑 그 금융주가 많이 그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소비재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테크놀로지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. 주간 단위로 그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그동안 그 이제 뭐 락다운 때문에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외부 활동이 좀 그 줄어들어서 이제 뭐 외부에서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좀 줄어서 온라인에서의 매출이 좀 많이 늘었다면 그 지금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그 온라인 구매가 좀 줄고 그러면서 그 아마존의 실적 기대감이 좀 줄으면서 아마존이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. 아마존 프라임인데도 그 프라임데이가 그 프라임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전반적으로는 다 그 푸른색을 모습을 보이면서 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특히 뭐 그 에너지나 부동산 같은 경우가 그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던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금융주가 그 주간 단위로는 굉장히 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섹터별로 한번 보게 되면 에너지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주간 단위로는 거의 6%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그 기체 소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기체 소재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주, 은행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큰 반등폭을 보였습니다.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예, 사실 예. 테슬라 같은 주식은 하루에도 변동폭이 큰 예, 그런 예. 주식이긴 하지만 아마존 같은 주식이 뭐 조금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떨어질 때 1%가 넘게 떨어지고 네네. 오를 때 1%가 넘게 오른다? 네, 조금 좀 네, 납득이 안 되거든요. 예, 우리 예. 삼성전자로 치면 하루에 1,000원이 오르내린다는 네네. 그런 얘기인데 네.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큰 주식이 예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막바지 다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? 네, 막바지 지금 주식 분할하기 직전에 막바지 단계가 아닐까. 네. 예,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건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마존은 아직도 온라인 시장에서 점유율이 30%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. 아직도 뭐 그 차지해야 될 비중이 비중이 많다. 크다. 예, 그런 의견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아마존이 갈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단지 그 주식 분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무겁고 개인이 거래하기는 덩치가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지금 보니까 또 개인 소비 지출 장표를 또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. 내용 좀 전해주시죠. 네, 개인 소비 지출이 올라가게 되면 뭐 이게 이제 그 금리의 반영이 좀 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반응이 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그 월간 단위로 지금 발표가 되는데 이제 5월달 발표를 보니까 그 전월 대비해서 약 10% 가까이 전월엔 3.6이었고 이번 달에는 3.9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개인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요인은 이제 가장 그 낮았던 게 이제 그 올해 초 그 1.5 정도 수준이었던 게 1.1 단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게 개인 소득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줬던 그 보조금의 영향도 네.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올라갈지는 약간 좀 미지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 지표 나오면서 같이 발표됐던 게 개인 소득 아닙니까? 예, 개인 소득 개인 같은 경우는 4월에 비해서 2% 줄어든 걸로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결국은 어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감소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 지원금 감소분을 네. 그 차감하고 나면 2분기, 3분기 이후에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났을 때 그때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.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가계의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뭐 상대적으로 전부 다 좀
줄어드는 걸로.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사실 그 지금 갖고 오신 거는 PCPI고 근원으로 보면 네. 지금 3.4% 올랐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한 3%까지는 수용하겠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네네. 아직은 높은데 다음 달부터는 좀 떨어지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소득 그 전체 이 현금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. 고용은 어떻게 보시나요? 예, 고용은 그 이 비농업 부분에서의 고용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이 예상과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네. 실제로 발표가 된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이번에도 뭐 그 예상과 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직도 그 노동시장의 그 뭐 어떤 그 정상화는 좀 멀리 있다.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노동시장의 정상화가 되려면 팬데믹이 이제 완전히 풀려서 그 보통 이제 미국은 뭐 우리나라 서비스업이. 네. 예,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으로 공장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두면 그 부모가 경찰에 잡혀가는 네.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를 맡기는 그런 학교를 가야죠. 예, 그런 곳이 이제 열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다 열리지 않았기 네.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러니까 지원금이 끊겨서 그러니까 네. 그게 9월 6일이죠. 지원금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찾아 나서야 되고 네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네. 부모의 이 손이 편해져야지 그렇죠. 또 예. 일을 하러 갈 거다 하고 예, 예.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지금 고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 이어서 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 흐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1.5% 근방에서 계속해서 안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. 예, 향후 예. 흐름 어떻게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중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되는 10년물 그 국채 수익률을 주간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. 주간 단위를 보게 되면 지금 1.5 언저리에서 계속 돌다가 그 금요일 날 약간 그 높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. 이게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거래 부분에서 이 채권 거래 부분에서 이 약간 그 매도가 좀 나와서 그 이게 금리가 좀 올라간 것으로 좀 보이고요. 제가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은 특별히 없더라고요. 근데 전 이렇게 봅니다. 사실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날 예, 그렇죠. 떨어졌다고요. 예, 예. 그러면 이게 정말 시장 논리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. 네. 난 여기에 연준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. 네, 뭐 네. 저 음모론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 음모론이 좀 작용할 것 같은데. 네네.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러지만 네. 어쨌든 1조 달러 규모 아닙니까? 네네. 이거 결국 채권 발행해야 되는 거 예, 예. 아닙니까? 네. 이 채권 발행할 때 금리, 장기 금리가 높으면 네. 좋은 거 부담이 돼. 하나도 없잖아요. 예,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말하자면 금리를 찍어 누르는. 그러니까 연준이 행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네. 뭔가 그 밑에서 그런 네.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. 네.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버리고 나면 네.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? 네. 이게 너무 좀 네. 좀 소설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은 그냥 놓고 봤을 때는 금리가 지금 올라서 1.7 가더라도 다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 아닙니까?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1.5, 1.4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뭔가 네.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금리 입찰자들이 뭐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그 내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그 금리 입찰자들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근데 아니 뭐 그걸 갖다 직접적으로 핸들링하지는 않겠지만은 네. 말하자면은 역레포라든지 네. IOER이라든지 네. 뭐 다른 수단으로 말하자면은 네. 채권 쪽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좀 이 금리를 지금 이 현상 그대로 놓고 볼 게 아니고 네네.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하원 통과한 이후에 네. 금리가 상당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. 느낌이 들어요. 네, 근데 이게 8년짜리라서 참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런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해야 네, 되겠네요. 네. 네.
네, 지금 이번 주 보면 주택 가격, 뭐 제조업 지수, 고용 보고서 비롯해서 주목해 볼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또 지금 7월 1일이죠. 예정된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오펙 플러스 회의도 네.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네. 국제 유가 가격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국제 유가 가격은 지금 뭐 강달러 영향, 그러니까 약간 그 달러 가격이 좀 올라가는 영향으로 지금 그 주춤거리고 있는데 지금 달러 그 만약에 원유 가격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오펙 플러스에서는 석유를 지금 이제 감산하고 있는 그 추세를 그냥 뭐 유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가격 70불 수준에서 만약에 뭐 가격이 계속 고정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오펙 플러스에서는 석유 생산량을 좀 늘릴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석유 가격은 현재 가격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. 지금 8월 그러니까 생산 계획을 이제 정하게 되겠죠. 네. 그렇게 네네, 되면은 근데 갑자기 지금 감산을 하고 있다가 네네. 이제 감산을 멈추기까지는 가능한데 갑자기 네. 또 증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까요? 그러니까 지금 감산 수준에서 감산 수준을 줄여가는 게 증산이 그렇게 되는 거죠. 증산으로가를 증산이 보시면 되는 거죠. 네. 근데 지금 현재 사실 오펙이 아닌 오펙 플러스,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10개 나라 네네. 아닙니까? 네. 이 결속력을 과연 믿어도 될지 네네. 이 그렇죠.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굴 비용보다도 훨씬 남는 장사거든요. 예, 그렇죠. 이렇게 된다면 돈이 아쉬운 입장에서 더 생산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. 네, 그렇죠. 그렇게 네.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일부에서는 80달러, 100달러 예상을 하지만 이 수준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고점 부근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이제 고점 부분이 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사우디 같은 국가를 보면 재정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거기는 아마 속이 많이 탈 겁니다. 그게 이제 이게 뭐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쪽에서는 거기 같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규모가 크고 재정 지출이 많은 국가는 이제 수입이 이제 석유부에서 들어오는 수입 하나로 그 이제 재정이 유지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왕조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거기는 재정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. 근데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그렇겠죠.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증산을 만약에 해서 그 자기 재정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렇죠. 예. 뭐 사실 뭐 채굴 비용이 제일 싼 나라가 사우디거든요. 사우디 네. 같은 경우는 뭐 10달러대까지 떨어져도 생산하면 남는다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자기네들 재정이 어려워지고 70달러대를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감산 규모를 줄이는 증산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거다.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거기다 이제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에서 형제로 계속 그 왕권이 넘어가다가 지금 형제에서 아들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정치적 불안도 있었죠.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결속력 부분에서 뭐 작은 국가에서의 그 어떤 그 이제 재정이 그 풍부한 국가랑 그렇지 않은 국가랑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아마 지금 정도 유가에서 그가 고정된다는 전제라면 생산은 더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제가 인프라 투자 법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인프라 투자 법안이 꽤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? 2조 2,500억 달러에서 9,730억 달러로 5년 기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뭐가 많이 줄었나요? 일단 인프라 투자 법안을 제가 이제 그 백악관에 가서 한번 보니까 백악관에 이제 그 발표 내용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여러 개의 사인을 하셨더라고요. 그 이제 목요일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여기 1조 2천억 달러에 이제 사인을 했다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 저거는 8년 기준인가? 그렇죠? 8년 기준입니다. 8년 기준으로 1조 2천억에 뭐 역사적인 그 합의를 했다. 그래갖고 뭐 그 내용을 돼 있고요. 맨 밑에 보면 이제 가족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공화당은 빼고 뭐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공화당은 동의를 안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만 이제 빠진 그 내용 이제 그 말씀하신 거를 한번 보게 되면 원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한 내용은 그 민주당이 2조 3천억 달러 대략 그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2조 2,500억 달러였죠. 2조 2,500 달러였습니다. 근데 공화당에서 이제 9,200억 달러 정도 대략 그 정도였는데 합의는 8년간 이제
그 1조 2천억 달러로 이제 네. 조정이 됐죠. 이게 상원이고 하원을 통과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줄어든 조정이 게? 된 게, 그 전기차 인프라, 전기차 충전소, 도로, 전력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4천억 달러가 원래는 원안에 그 민주당과 그 바이든 대통령의 원안에는 잡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원안에는 잡혀 있던 게 4천억 달러가 150억 달러로 줄게 됐습니다.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뭐 거의 막 90% 가까이. 어때요? 예. 항목별로도 그게 다 나오던가요? 항목별로는 완전히 그 세부적으로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네네. 가장 크게 특징적으로 줄어든 게 이제 지금 전기차 인프라, 그러니까 전력망, 그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. 그 배터리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이제 태양광을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. 근데 사실 그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나 우리 이 배터리 업체들 현재 네. 그 합작 발표하고 있는 것 보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 놔둬도 네. 민간 부분에 투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? 투자가 일어나죠. 네. 그러니까 정부가 해줘야 될 거는 결국 전력망. 송전망, 예, 예, 전력망과 충전시설, 충전시설이죠. 충전시설도 결국 차를 팔아야 되는 네네네. 업체 입장에서 네네. 뭐 급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.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력망 부분은 좀 의외 아닌가요? 예, 그렇죠.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력망이 빠졌다는 거는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그 전기차 업계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이거를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도로와 그런 공동주택이 잘 돼 있지가 않고 대부분 다 단독주택에서 그렇죠. 살고 있고 이 송전망이 상당 부분이 그 지중화로 돼 있어 땅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교체하는 데도 큰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충전할 수도 없고 그 웬만한 그러니까 고출력의 그런 전기 장치를 집에서 그 전기를 꽂으면 집에 전기가 내려간답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자기 부엌이나 아니면 거실에서 네. 전기차에 꽂으려고 그 전선을 빼어서 전기차에 꽂으면 집안 전기가 다 다운되는 거죠. 다운됩니다. 실제로. 예, 그래서 그런 전력망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4천억에서 150달러 줄었으니까 이거 상당히 그 생각보다는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거기다 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가족계획 같은 경우는 좀 불투명하고. 그 가족계획법안은 저 인프라투자계획법안하고는 다른 별도로 했던 거 아닙니까? 예, 별도인데 뭐 패밀리 플래닝가 해가지고 예, 맞습니다. 했던 거죠. 근데 그 백악관 그 보도자료 발표 자료에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화당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약간 거기 이 대통령이 발표한 이 백악관 자료에 보면 약간 뭐 좀 열이 받았고 좀 열이 받았고 그냥 뭐 한 대 줘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뭐 좀 들어있더라고요. 네. 네.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 법안 뭐 네. 소문만 무성하고 먹을 거 없는 장치처럼 이렇게 네네. 끝나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인프라 투자 계획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올라간 경향이 되게 많았었잖아요. 예, 예, 그렇죠. 지금 뭐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그냥 네.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건지. 네. 네, 근데 지금 불투명한 게 뭐 조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 말고도 지금 가상화폐도 좀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. 주말 네. 동안에 동안에 살짝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어떻게 봐야 될지 가상화폐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가상화폐는 뭐 이제 여러 다른 전문가들이 의견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가상화폐는 전체 재산에 그냥 뭐 항상 3% 미만만 그것도 이제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 같은 거만 뭐 하셨으면 하는 거고 또 지금 또 코인베이스 같은 그 상장 기업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에 조금 하시는 것만 의미를 좀 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는 말씀 항상 못 드리겠어요. 근데 그게 뭐 엘살바도르가 법제화에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런 이제 엘살바도르가 전체 이제 그 지구상의 국가 경제, 지구 범지구적인 글로벌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미미하고, 그렇죠. 예, 실제로 그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변수에 의해서 뭐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까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입장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
그냥 3% 미만으로 하신다 그러면 네, 예, 대형주를 가지시는 것처럼. 근데 주말에 저 쭉 이렇게 기사를 뒤져보면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기사들이 참 많더라고요. 네네. 봤더니 정말 이 직장인들 중에서 이 전세 보증금 빼가지고 네. 올인했다가 네. 정말 완전히 이 쪽박찬 네.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생각보다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네. 네, 너도 네. 나도 막 달려들었었죠, 가상화폐 네. 쪽으로. 네. 그래서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 묶었죠. 네. 가상화폐 네. 한마디로 좀 엉망돼 버렸죠. 이러다 보니까 코인머니하고 부동산 돈이 다시 증시로 오지 않겠냐. 예, 예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한 부분에서는 썸머랠리까지 얘기를 하던데 네. 어떻게 보세요? 가능할까요? 그거는 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. 예,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. 만약에 가상화폐에 들어있는 돈은 굉장히 예. 투기성이 강한 돈이겠죠. 예, 투기성이 강하고 또 거기에 레버리지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좀 본다 그러면 원금 상환을 하고 또 거기에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그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. 그러니까 물론 들어가서 지금 물려서 쪽박찬 사람도 있지만은 가상화폐 투자를 해뒀다가 이제 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받든 네, 네. 좀 무섭다 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돈들은 어쨌든 간에 좋게 말하면 투기성이 조금 강한 돈 아닙니까? 네네.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이자 보고 있지는 못할 거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렇다면은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인데 부동산은 나라에서 막았고 네. 그러면 주식으로 올 거 아니냐. 네. 그럼 주식으로 왔을 때 이 돈들이 삼성전자나 은행주 같이 얌전한 주식을 택하겠냐? 네네. 작전주나 뭐 이런 걸 갈 것 같은데. 밈 주식에 바람이 분다든지 하는 네, 그럴 스펙주 가능성도 지금 우리나라에 광풍이 벌고 있는 스펙지 이런 거를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그래도 이 주식과 이런 가상자산, 그러니까 가상화폐랑은 성격이 좀 달라서 이게 100% 배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방송인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의 목적을 이제 보통 이제 투자 철학이나 목적을 가지고 보통 많이 잃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해서 돈을 벌고 좀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방송인 중에 홍진경이라는 개그맨인지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, 요즘에.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걸 행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투자를 했는데 잠이 안 오고 그냥 계속 휴대폰을 바라봐야 되고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가슴이 막 엄청 설렜다가 막 지옥을 오가는 것 같다.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의 목적과는 이미 멀리 떨어진 게 아닌가. 아니 근데 네. 사실은 뭐 우리가 MZ세대 얘기를 하지만은 20, 30대, 40대가 내 월급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집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킬 수 있겠다. 그러면은 그런 어떤 무모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있겠죠. 네.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안 보이니까 뛰어드는 거 아닐까요? 네. 이해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또 되게 또 전략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말씀들 해주셨는데요.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. 네,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이민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